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최민희 전 의원님 모시고 주로 민주당 당내 어떤 개혁 방안 뭐 이런 걸 좀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본방에 약간 그 아까 인사 문제 네. 경찰 인사 조혜진 의원님은 이제 경찰 공식 발표를 하는데 제가 아직 그 팩트는 확인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네. 조혜진 의원님 설명은 경찰이 발표했다는 설명은 경찰청에서 인사한 초안을 올렸고 행안부에서 그걸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걸 내려보낸 게 아니라 원래 초안을 내려보냈다 이 설명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저는 그걸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진짜 그 공식 발표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말입니다. 그 중요한 인사안을 종이를 거꾸로 보냈다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는 상식적으로 그거보다는 과거에 청와대나 혹은 행안부에서 이게 최종안이야 발표해야 하니까 사인 나기 전에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던 건 분명한 팩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율된 안을 올렸다. 이 주장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갑자기 아까 조혜진 의원님이 조율 안 된 초안을 올렸다고 하셔서 저는 그거를 확인하지 저도 못했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강 큰 일을 누군가 했다면 당장 경질이고 그럼요. 이건 법적 책임까지 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만약 그런 일이었다면 네, 그러면 진짜 국기문란 맞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닌데 국기문란이라고 한 거라면 그건 또한 국기문란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 아닌데 그 과정 자체가 그게 아닌데 그것처럼 발표했다면 그거야말로 큰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은 가만히 들여다보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저는 조혜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이라면 심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과정을 그렇게 발표했다면 그것도 더욱 심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까지 어떻게 주장했냐면 당연히 제가 상식적으로 경찰이 그걸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건 간 크고 안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경찰이 아니죠. 만약 공무원이에요. 경찰도. 공무원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사람 끼워놓고 싶으니까 툭 유출해가지고 발표했다? 이거는 이게 그러면 진짜 그게 나랍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데 그 가능성보다는 제가 어제 추정하는 가능성은 과거처럼 이게 최종안이요 발표하시오 해놓는데 딱 발표했더니 가만히 있어 2시간 후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라 하고 누군가가 뒤집어서 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과거 관행이 사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경찰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겠다. 왜냐하면 사인을 안 했다는 게 있으니까 과거 관행. 이거 최종 결재도 안 난 걸 이들 발표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했었어요. 저는 그 과정이. 근데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황 전개 같아서 저는 어저께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오늘 전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팩트 확인. 팩트 확인을 해봐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걸 양쪽 다 문제인 심각하다.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자, 당내 문제를 좀. 자, 각자의 입장이 제가 여기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어떤 민주당 관계자들 모시면은 각자의 입장이 많이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 출마에 대해서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권 도전,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그건 본인이 선택한 몫이다. 그러면 지금 당권 도전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꽃길이고 당권 도전 안 하면 가시밭길이냐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거꾸로 이번에 당권 도전을 하면 그건 이재명 후보 모든 걸 거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부가 총선까지 갈지 혹은 총선에 임했을 때 과반을 할지 이런 모든 것이 이재명 의원에게 다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어마어마한 결단이고 그건 가시밭길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건 6월 1일 지방선거 참패한 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선 지선 분석에 공식적인 뭔가를 내놓은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딱 하나 이재명 나와라 나오지 말라 특히 나오지 말라로 그렇습니다. 계속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그 민주당 관계되시는 분들 나오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할 일은 격렬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대선 패배의 결과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왜냐하면 그게 나와야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안 나오고 이상하게 자꾸 뭐 개파라는데 뭐 여기서는 뭐 나도 안 나올 테니까 너도 나오지 마 이런 얘기만 하고 하니까 피로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20일을 끄니까 이게 20일 끌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피로감이라는 표현도 좀 약한 것 같고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짜증을 유발하는 게 있어요. 좀 그런 상황이다.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아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당대표를 뽑는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누구나 당대표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몇 명이 모여서 너 나가지 마. 너는 나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대표 선출 절차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두 번 의사표명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그룹화돼서 이재명이라는 한 명을 나와라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은 이재명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랑 또 하나 짚어볼 만한 부분이 이제 선출 방식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국민의힘이 이딴 선거에서 승리한 건 그건 물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뭐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국민의힘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바뀌었다는 인상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거예요. 국민의힘은 대개 당대표에 나오면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한 10명쯤 나오면 컷오프를 합니다. 근데 컷오프의 방식이 국민 여론 50%, 당원 50% 방식으로 컷오프를 해요. 근데 민주당은 컷오프를 중앙위원회에서 800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파 간에 딱 나누어서 컷오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출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민의힘은 이게 대폭 당원에게 개방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다 보니 당원의 뜻과 민심이 반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원 자격.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들어오자마자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대거 들어와서 이준석 대표를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늘 정당 혁신에서 민주당이 앞섰는데 지금은 당대표 뽑는 룰에서도 국민의힘보다 더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요. 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그 지역위원장이 뭐 60대 1인가 그걸 처음 들었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 당 이름이 민주당인데 이 선출 절차가 어떻게 저렇게 비민주적일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 표의 등가성이 한 당원과 지역위원장이 대의원과 90대 1, 60대 그거는 밖에서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뭐 말이 안 되는 제도인데 그걸 역사성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다음에 뭐 그러더라. 근데 역사성이 있는 건 역사고 그 말대로 현실에서 그걸 고집한다는 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선 중앙위원회 컷오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누군가를 컷오프 시킬 수 있다. 이 발상부터 저는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넣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원은 당원이니까 당원과 국민 5대5 정도로 당대표 선출을 바꾸는 거. 그리고 당원은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이 그냥 똑같은 가중치 없이 1대1로 하는 거. 해야죠, 당연히. 네, 저는 그거 박용진 의원이 조금 더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출 방식에 국민 여론을 50% 넣자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국민 여론을 넣고 안 넣고는 이제 당이니까 당에서 결정할 일인데 제가 언론으로서 이해가 안 됐던 건 하여튼 그 대의원 가중치. 가중치. 야 이게 어떻게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에서 하실 일이고 요새 재밌는 평가 중에 하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났으니까 어떤 평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각자의 평가가 다르겠지만 우선 박지원 위원장의 대선 기여도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0.73%로 석패한 것 그거는 선거 막판에 20대 30대 여성들의 총 결집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혹은 일정 부분 박지원 위원장이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거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의 입장에선 변곡점이 몇 번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변곡점 중에 하나가 양양자 파동,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성추행 논란, 예. 그 다음이 비대위원장 두 분의 공개적인 갈등 표명, 예. 갈등 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박지원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예. 깊이 천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떻다 그런 거 예.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대선에 했던 부분, 예. 지방선거에서 했던 부분 예. 이런 평가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전체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 선거 중에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가 터진 게 민주당의 경우는 1 정도의 문제가 터지면 그게 선거에는 10 정도의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관리 방식을 예. 택했다. 예.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우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민주당 당대표가 접대는 받은 예. 거 아닙니까? 예. 밥 먹고 이런 거는 예. 이후에 성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이렇게 논란이 예. 된다면 저는 그 민주당 대표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예. 언론도 언론이지만 내부에서 못 버티게 해서 예. 저는 뭐 일주일이 뭐예요. 며칠 만에 물러났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김도 빼기도 하고 긴장도 주면서 예. 그래서 그런 의제 관리 방식, 특히 예. 안 좋은 의제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 과연 비대위가 민주당 예. 이전 비대위가 잘했나 못했냐 스스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왜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여쭤봤냐 하면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박지원 위원장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니까요. 정치인이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저분이 저 대표성을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저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가? 저분의 발언의 무게를 그 발언의 어떤 비례성 저는 그게 약간 갸우뚱하고 그 내용이 옳고 그러면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젊은 정치인을 한다고 젊은 정치인이라는 어떤 명목 하에 어떤 정말 그 정당한 어떤 그 수련 과정이나 그 어떤 그 부분이 대표성을 갖게 하기엔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민주정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과연 비대위원장을 한 절차가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만한 대표성을 갖도록 누가 저 권한을 줬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문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가능했던 것은 예. 대선 결과와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선 결과에 박지원 위원장이 석패했지만 예. 득표에 정말 도움을 줬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예. 그리고 그 그룹이 박지원 위원장을 만들었겠죠. 예. 그러면 근데 그 평가를 한 그룹이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어쨌든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예. 윤호중 위원장이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최종 책임은 윤호중 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게 옳은 결정이었나? 예. 저는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대위원 정도가 맞지 않았을까? 글쎄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어떤 선거 국면마다 하는 얘기가 뭐 어떤 얘기라도 정치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무게를 과연 가질 만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나랑 그 얘기 자체는 맞는가.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아니라는 어떤 판단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발표의 그 옳은 말인가 과연 저 말이. 그 부분도 저는 갸우뚱할 부분이 많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선거 패배의 원인을 무슨 검수완박을 누가 그걸 규정을 저렇게 쉽게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사과를 할 테니까 민주당을 밀어주세요. 누가 저 사람한테 저런 대표성을 줬다고 자기를 믿고 그리고 그 반성에 대해서 누가 공감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때 근원적인 의문이 몇 개 있었어요. 예,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우선 586 용태론을 선거 기간에 내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성비위 건이 터지면서 586 용태론이 나왔는데 저는 이 586 용태론을 얘기할 만한 배경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늘 케바케,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야 한다. 예. 586을 한 그룹으로 엮어서 예. 다 용태하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일할 사람들 다 없어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케바케다. 예.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586 용태론을 얘기할 때 전 반대합니다. 예. 케바케다. 예. 예. 똑같이 세대 교체론도 예를 들면 그러면 세대를 교체하면 다 해결되냐. 무슨 내용으로 세대 교체할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케바케다, 케바케. 이게 민주당이 지금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컨텐츠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는 언론개혁, 누구는 검찰개혁. 근데 자기가 천착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검수완박이란 단어를 반대했는데 검찰 선진화 과정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 검찰 선진화 과정이 검찰 선진화 자체의 국민들이 반대한 건지 아니면 소위 검찰 선진화를 입법하는 과정에서의 섬세하지 그렇습니다. 못한 미숙함을 비판한 건지 이거부터 따질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은 보수에도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즌2를 하는 과정에서 보인 과정 관리의 미숙함, 섬세하지 못함은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검찰 개혁 시즌2가 그러면 지방선거 패배의 큰 원인이냐? 저는 그것도 뭐 한 10가지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졌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성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을 굉장히 저는 항상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보면 가상의 중도층을 선정해놔요. 이렇게 가상의 중도층. 어디 실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이들이 싫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규정을. 검수완박을 그 중도층들이 돌아섰다는 식으로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고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선거에서 뛴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실패한 이유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기 그렇습니다. 때문입니다. 투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광주의 37.9%의 투표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열성 지지층 10%가 투표장에 나왔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심판한 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가상의 어떤 머릿속에 가상의 중도를 상정해놓고 항상 뭐 일을 안 한 걸 거기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조사한 일부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있었는데 거기서도 중도는 오히려 민주당에 더 표를 많이 줬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특히 촛불을 든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다 몰아줬잖아요.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 그렇습니다. 지방 권력까지 몰아줬는데 뭐 촛불이 원한 것을 시원하게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건데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대체 뭐 하는데 그 제가 이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5년 내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뭐 우장창창창 막 소리는 크게 나는데 막 법안은 뭐 그럼 그동안 뭐 했다가 이런 비판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가장 또 의외로 많이 제 주변에서는 흥분하는 게 재경부 일도 굉장히 흥분하는 거 아세요? 알죠. 제가 홍남기 부총리께 페북으로 물었습니다. 대선 전에 없던 50조가 왜 대선 지나자마자 60조로 탈바꿈돼서 나타나냐. 그것도 제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좀 묻고 싶어요. 대권을 줬고 국회를 압도적 의석을 줬는데 재경부는 무슨 그러니까 제가 늘 이 경제 철학을 정책의 철학을 결정하는 건 선출된 권력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경제의 철학을 결정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또 쟤네들이 저렇게 해서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식으로 앉아 있으니까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아니 그 대권도 줬잖아요. 국회 다 압도적 의석도 줬잖아요. 근데 재경부 말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렇게 앉아있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는 주변에 그 재경부권이 굉장히 분노를 자아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추사는 다 틀려요. 저는 대선을 지금 결정적인 원인 너 하나 꼽아봐라. 그럼 50조에서 꼽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한 민주당 결정적인 요인을 꼽아라 한다면 전 60조를 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50조를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전 이렇게 제 주변에 보거든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아요. 많아요. 아니 뭐 하는 거지? 제가 아니
그 재경부라는 데는 행정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책의 철학을 결정하는 데는 아니에요. 집행하는 데지. 그거를 그리고 재경부가 정책의 철학을 결정한다면 민주당 정부는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민주당원이니까 이제는. 그런데 저는 지난 5년 동안 정책 결정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제 이제 그 박지현 위원장의 정치 콘텐츠는 N번방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N번방 굉장히 큰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586 용태론이라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팬덤 정치에 대한 박지원 위원장의 판단 같은 것은 좀 더 익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586 그 용태론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자전거 안 타시죠? 저 자전거 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아 그렇습니까? 자전거 타고 하다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아저씨니까 근데 한 20명이 이렇게 뭉쳐서요. 그 자전거 도로가 좁은데 거길 꽉 막고 타는 분들이 있어요. 한 20명이 일렬로. 근데 제가 다리 힘이 더 좋아도 앞질러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그 좁은 데 사람들은 많고 막 20명 30명이 쫙 가니까 그럴 때 이 뒤에 따라간 제가 다리 힘이 좀 많이 타서 좋아요. 그래서 앞질러 가고 싶은데 이 못 앞질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야, 너 실력이 없어서 못 앞질르는 거야. 이럴 때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586이라고 치면요, 이 자전거로 한 20대를 꽉 가는 사람. 그러나 이 젊은 사람, 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무슨 주장하면 안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50대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약 가면서 진로 방해를 안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당신 타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민주사회에서. 자기 다리 힘으로 앞질러 갈 수 있으면 얼마든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고 해서 이들이 진로 방해를 안 한다면 너 내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40대 기술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최초로 이철승 전 의원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김영삼 전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대 기술론은 소위 민주당 구파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란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곧 이어서 대권 후보는 누가 됐냐? 이철승도 아니고 김영삼 전 의원도 아닌 DJ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이분들은 그냥 40대 기술론, 세대 교체만 주장한 거예요. 근데 DJ는 진짜 지금 들어봐도 4대 강국 보장론.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전쟁 안 일어난다. 평화롭다. 두 번째 부유세, 대중경제론.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정책적 의제를 혼자 던져서 이분이 대권 후보가 됩니다. 저는 세대 교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권 도전하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당신 나오지 마. 내가 나갈 거야. 혹은 나 안 나갈 테니까 당신 나오지 마.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거보다는 나는 나가면 ABC를 할 거야. 이재명 의원 당신 나와서 뭐 할지 내놔봐. 우리 토론해보자. 이런 자세가 훨씬 더 맞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교체론이라는 게 아니 그런 식이라면 지금 20대 보수화론이 나오잖아요. 30대 보수화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20대 30대는 국회의원도 만들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개념적 오류에 빠져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케바케를 계속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네,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려면 내용을 들고 나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대 교체론이 자체 발광이지. 그게 어떻게 586이나 뭐 어떤 선배들이 기획해서 니네들 해봐. 이건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다리 힘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정확히 경쟁해가지고 앞질러 갈 수 있게 길을 막으면 안 돼요. 분명 길을 막으면 안 되는데 진로 방해를 하면 안 되는데 똑같이 진로를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 내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젊은 세대가. 그건 당연히 그거는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정치도 실력 있는 사람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젊은 사람이 있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건 누구나 실력 있는 사람이 앞질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예.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586은 예. 왜 민주당의 중심으로 인식되는가? 예. 그건 민주당이 예. 민주화 운동적 가치 예. 혹은 민주화 운동에서 파생된 민생적 가치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어느 집단도 내놓지 못했기 네. 때문이에요. 예. 어떤 세대도? 네, 저는 예. 내놓지 예.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가치를 내놓고 시도한 것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었죠. 예. 그런데 그 소득주도 성장은 저는 늘 소득 기여 성장 정도가 우리 사회에 맞다고 주장해요. 예. 주도가 아니라 예. 기여 정도. 예. 그래서 그게 좀 일부 학계에 확대되고 과장된 입장이 채택됨으로써 우리가 혼란을 겪은 게 아닌가 일부. 예. 그러나 방향은 맞다. 이 정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민주당은 재야 운동권, 예. 586 학생 운동이 주도한 정당이라는 거 맞다 인정해야 돼요. 예.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왜 그 그룹이 계속 이끌어 왔냐? 거기에 일부 이제 전문가 그룹인데 어쨌든 핵심은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뭐 그 그룹인데 그것은 새롭고 다른 가치에 대한 천착이 없어서 예. 지금도 여전히 예. 민주주의는 예. 최고의 가치잖아요. 예. 예, 민생, 예. 통일 이거잖아요. 예. 그럼 그 새로운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세대 교체의 핵심이다. 예. 상당 부분 예, 동의할 수 있는 예, 주장이십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요것과 관련하여 예, 저는 예. 오히려 민주당이 제가 온라인 입당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팬덤 정치에 대한 예. 이러저러한 논란 또한 예. 다 같이 공부를 좀 하고 했으면 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팬덤 정치 한번 예, 말씀을 하시죠. 어떤가요? 그런데 예, 예. 박지원 전 위원장이 예. 그동안에 팬덤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하다가 예. 오늘 보도에 따르면 팬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폭력적 팬덤을 예. 얘기한 것이다. 예. 그렇다면 저는 그건 그렇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팬덤 정치가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 예. 팬덤 정치의 시작은 사실은 DJ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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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DJ의 팬덤은 오프 정치였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온라인 팬덤. 예. 문 누가 만들었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드신 건데 예. 그게 다 역사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 재벌, 예. 관료, 전문가, 지식인 집단이 아주 정말 네. 그 국민의힘의 튼튼한 배경이 돼주기 예. 때문에 사실 시민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시민과 편먹을 때만 집권도 할 수 있고 예. 시민과 같이 촛불 들었을 때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룹이거든요. 예. 근데 그 시민과 편먹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노사모예요. 예. 그리고 문팬이고 예. 예. 그리고 대선 이후 개딸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특히 개딸과 관련하여 이 예. 개딸 현상을 태극기 부대하고 동일시하는 거는 예. 정말 그거는 민주당의 존립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천착이 부족한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특히 개딸 양아들 현상은 저는 이제 온라인 입당법 예. 쉽게 당에 들어오게 하는 법 예. 그래야 기반이 생기니까요. 예. 예. 그래야 지역 정당을 넘어서는 지금은 온라인 입당이 안 되나요? 됩니다. 제가 그 온라인 입당법을 대표 발의해서 예.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로 정당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정당 개혁 뭐를 해야 되냐. 예. 이게 과연 공천 방식의 이 시스템에서 더 보완할 게 없냐를 고민할 때에 예. 그 개딸 열풍 자체를 비난하는 팬덤 비난은 예. 이거는 민주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예.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예.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너무 반가웠던 게 DJ를 지키기 위해서 30대 40대에 민주당에 들어왔던 분들이 예. 한 20, 30년 민주당을 지켰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개딸 양아들이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걸로 드러나지만 예. 그거는 민주당이 시민과 편먹는 새로운 방식인데 예. 중요한 거는 예. 그게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예. 20대 청년 남녀들. 예. 예. 그래서 그들과 잘 편먹고 예. 이 팬덤이 긍정적으로 가면 예. 민주당은 앞으로 30년 시민과 편먹게 되는데 예. 왜 이렇게 이
개딸 양아들을 비난하지? 이건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정말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개딸 양아들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팬덤 정치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제가 여쭤보기 잘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깔끔한 정리였다고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